네, 반갑습니다. 유선입니다. 8월 29일 월요일 시사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 동안 시끌시끌했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그 여진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제가 목요일까지 시사 월목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예, 금요일 날 서울행정법원이 정말 뜻보잡 판결을 내놓으면서 이 국힘당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그야말로 진짜 비상 상황으로 그렇게 빠져들었어요. 또 그 와중에 민주당 쪽에서는 또 이재명이 당대표로 선출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 또 권성동이 빠질 수가 없죠. 권성동이 음주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탄핵파라고 해야 되나요? 이준석, 옹호 멤버들이 자기 본색을 드러내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 뉴스들의 정치권 뉴스에 다른 뉴스가 묻혀버리는 이 주말 상황을 그냥 뭐 주섬주섬 좀 보겠습니다. 이 한 사흘 정도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이제 빠르게 변하는 세상인데 지난 주말 동안에 이 뉴스들이 너무 어수선하게 들어와서요.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을 조금 저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월목은 제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진행을 하도록 부탁을 받아서 또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 시간은 조금 토막토막으로요. 요즘 그 쇼츠라고 하나요? 그런 경로를 이용해서 짧게 짧게 그때그때 이렇게 코멘트를 하는 형식으로 좀 따라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밀쳐두니까 이야기를 풀어가기가 오히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들어온 소식들이 있습니다만, 이 이야기들은 약간 뒤로 돌리고 좀 굵직굵직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부실 수사, 부실사법부만큼이나 형사사법 체계에서 이 수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로부터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예, 재판도 제대로 안 되고 수사도 제대로 안 되고 이놈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고 문재인 정권 때 했던 만행들이 또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4대 강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 수질 항목을 조작했다, 환경부가. 그런 뉴스가 들어오고 있고, 보훈처장, 새로 들어온 새 정부의 보훈처장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김원웅이 정말 전 정권에 아무러한 비호 없이도 그렇게 만행을 할 수 있었겠냐라는 보훈처장이 신임 보훈처장이 직접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 관련해서 겸사겸사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주말에 있었던 내용부터 한번 보죠.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국힘당 집권당의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 연찬회가 제법 뒷말이 제법 있습니다. 연찬회 끝나고 난 다음에 권성동 술자리 사건, 병나발 사건, 이게 지금 큰 사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 권성동은 진즉부터 또 감이 안 돼요. 또 그리고 기본적으로 권성동은 탈당파잖아요. 탄핵파고. 그리고 권성동의 쭉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 자체가 그만한 감이 아니에요. 배지 달고 있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과분하죠. 그런데 원내대표라는 것까지 맡아서 거기다가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적인 어떤 그런 어떤 친분이 있다는 게 또 덤으로 얹어져 가지고 지금 한창 잘 나가고 있는 친구인데 이거는 정리돼야죠. 스스로도 용퇴해야 되고 지금 또 뭐 재신임하고 이런 소란이 빚어지는데요. 권성동도 정리해야죠. 정리해야죠. 일명 체리 따봉 사건부터 텔레그램의 그 이모티콘 이름이잖아요. 체리 따봉.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 문자 그게 카메라에 잡히는 부터 지금 이게 문제잖아요. 예. 자, 이 와중에 지난 주말 때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구 일정, 이게 김건희 여사 팬카페를 통해서 유출이 됐다. 이게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 이것도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에, 조사선을 넘어서 수사를 해서 엄벌을 해야 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예. 이게 단순하게 조사, 글쎄요. 거의 뭐 수사 수준으로 해서 형사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흐지부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살아있는 권력이니까 흐지부지 되지만 이거 나중에 탈탈 털릴 거예요. 언젠가 털릴 거예요. 예. 아직은 그렇게 큰 사건으로 이 정도면 아주 엄중한 사건인데 큰 사건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직접 이렇게 겨냥할 수 있는 큰 사건은 터지지 않고 주변부에서 잡음이 나오는데 이거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는 아마 다음에 정권이 들어서면 예를 들어서 반대파 쪽에서 집권하게 되면 탈탈 털릴 거예요. 이게. 예. 지금 우상호도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이분 진짜 또 사고 칠 거다. 지금 현재 이렇게 짤짤짤짤 이렇게 말 나오게 하지만, 예, 진짜 관리해라. 안 하면 사고 진짜 친다. 우상호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이 사고 치게 돼 있어요. 예, 이거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어물쩡어물쩡 넘기는데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권성동,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지금 예, 며칠 전에도 또 뭐 화환을 두고 조용히 사라졌다. 자꾸 이렇게 어떤 일이든 간에 선행이든 뭐든 간에 뉴스에 노출이 안 되게 처신했으면 좋겠어요. 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그렇게 처신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선행이라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노출되지 않는 게 맞다. 그렇게까지 지적이 되고 말이 되는데도 계속해서 그러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연유를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납득이 되지 않지 않나요? 그렇죠? 자, 이 와중에 술자리 파동이 일어나는데 권성동이 약간의 좀 이렇게 견제구죠. 위협구처럼 말을 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예, 연찬회 마무리 발언이었다라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잘잘못을 바로 지적해야 하고 무조건 감싸면 안 된다라는 약간의 여운 있는 말을 남기고 술자리 파동이 빚어졌어요. 예, 그것도 우리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법원 결정을 볼 필요가 있는데 뭐 판사 이야기, 법원 이야기 여러분 뉴스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요. 이거는 헌재 판결과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가 대법원이 헌재하고 서로 권한 다툼이 되면서 서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분위기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헌재 판결은 상급법원 판결로 간주하지 않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실무에서는 무시할 수 없을 텐데 헌재 판결과도 정면으로 배치돼요. 그런 판결을 지금 결정이라고 가처분 각하 결정을 내려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직무집행 정지도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가 여러분 보시면 일부 민형사 사건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 지금 다 형해화돼 버렸습니다. 막 그냥 좀 거칠게 표현하면 사법부가 다 파괴되고 없습니다. 재판 제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법원장 선출이나 등등에 서 전부 다 정치화되어 가지고요. 법원장이 또 승진 제도도 그렇고요. 이게 주변 인기 관리해야지 일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은 인기가 없잖아요. 들으면서. 놀자 분위기가 되는 거, 그걸 사람들은 더 좋아하죠. 어쨌든 간에 내놓고는 말은 안 하지만 사법부가 지금 완전히 놀자 분위기고요. 재판 안 하는 분위기고요. 대법원조차도 지금 이제 주 3건 이상 심리 안 하겠다는 거니까 판결문 안 쓰겠다는 거니까 예, 지금 이 꼴이 돼 있고요. 지금 승진제도도 김명수 대법원이 들어오면서 이게 이전에 하고 다르게 엉망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실력주의 승진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승진하는 구조가 아니고 승진 구조가 잘못되어 있고요. 그다음 법원장 선출도 전부 다 인기투표식 선출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 사법부가 사법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법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판결요. 이런 정치 판결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진짜 여러분 저 법정에 방청석에라도 한번 가보면 진짜 수준 미달 저 사람이 정말 부장판사인가 싶어요. 지금 이 수석 부장판사가 이런 판결을 해놨다는 거잖아요. 이게 참 형편없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자,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법자제도 안 되고 있어요. 이거는 정당의 정치 행위잖아요. 그리고 국힘당 대처 한번 보십시오. 물론 이준석 사태가 지금 이렇게 당내 권력 갈등으로 이렇게 비춰지게 방치한 것도 정치력이 없는 거지만 국힘당 자체가 예. 사법부 결정이 나오자 하는 이야기 보십시오. 그 판결을 해도 아니, 사법부가 어떤 결정을 했든 간에 정당 내의 결정을 무시하고 그냥 강행해버리면 저들이 어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거는 정당의 자율성을 완전히 침해하는 거잖아요. 정당 위에 사법부가 있어. 판사가 정당의 정국이가 비상상황이라고 의결했는데 그걸 비상상황이 아니래. 지가 뭔 근거를? 지가 정당에 뭘 아나요? 당원이기도 하나요? 예? 아무 정당 내의 사정을 모르면서 총의로 결정한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당헌상 최고 기구라고 돼 있는 전국위에서 결정한 상황을 가지고 비상상황이 아니래. 전국위는 비상상황이라고 결정을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비상상황이 아니래.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예?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죠? 자, 이게 지금 이번 주까지도 계속해서 파장이 미치고 있습니다. 예, 권성동. 권성동 물론 알죠. 이거 비대위 출범시키면서 주호영 비대위가 권성동을 재신임한 것조차도 이미 문제예요. 그 자체가 문제고 그 뒤에도 지금 연찬의 술자리 그다음에 또 뭐 또 신임 이야기 나오는데 권성동은 알아서 물러나야 되고 주변 눈치 볼 거 없이 그렇지 않으면 강제적으로도 사퇴시켜야죠. 권성동, 이준석은 정리해야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에서는 권성동 제명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윤리위 회부 제명 이야기까지. 그럴 정도 사안이죠. 여러분 보시면. 출당 권고 정도 조치가 내려질 사안이죠. 원내대표라는 직책에 있으면서 그 엄중한 시기에 술자리 파동, 이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예? 뭐 제명에 준하는 출당 권고, 윤리위 회부 조치 이런 게 내려질 수도 있고, 뭐 의총에서 의결을 하는 방식도 있고 권성동은 물러나야죠. 더 버티기도 어렵고 물러나야 되고 정국위가 되든 뭐 거기에서 다시 권한 행사를 해야 되겠죠. 비대위 체제로 갈 것 없이 이준석을 윤리위에서 제명하는 그런 형식으로 당을 빨리 수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뭐 내부적인 국힘당 내에 당헌 당규 등등 여러 조목들이 있어서 이게 또 이준석의 또 다른 어떤 또 장기화 전략의 필미가 될 수도 있으니까 국힘당 내에서 여러 고려를 좀 해야 되겠죠. 제가 그쪽 당헌 당규를 다 보지 않아서 이렇게 추상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연찬의 이야기 또 잠깐 또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지금 대통령실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사가 되고 있죠. 내사가 되고 있죠. 예. 연찬회에서 장제원이 이 인사를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잖아요. 장제원이 연찬회에 윤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에 자리를 떴다라는 거고, 권성동은 윤통 옆자리에 앉았다라는 거고, 예. 그리고 그 수해 현장에서 삐 좀 왔으면 그림이 좋을 텐데 이야기했던 김성호의 징계위 회부되어 있는 김성호이는 불참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무엇보다도 장제원 좀 지금 현재 많이 이 비위가 상해 있겠죠. 근데 그동안 해놓은 짓을 보게 되면 이력을 보게 되면 장제원도 정리가 돼야 되겠죠. 네. 안철수부터 해서 지금 다요. 최재형 원장도 지금 입 바른 소리는 원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인데 지금 보게 되면 이 상황에서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뜬금없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예, 지금 그렇습니다. 예.
아마 대통령실의 인사 조치가 대대적으로 있겠죠. 그러면 장제원 또한 또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이런 거 다 감안하고 과감하게 당정 혁신을 해야 될 거예요. 쇄신을 해야 될 거예요. 물갈이도 하고 사람도 좀 폭넓게 구하고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에 다른 이야기를 조금 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야기를 조금 더 곁들이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뭐 얼평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요. 그런 이야기는 그러려니 하고요. 자, 여기에서 이 국면에서 예, 가처분 각하 결정 이후 지금 이 어수선한 그 직전 후 관련해서 하태경의 행보 또 그 다음에 이제 유승민 드디어 얼굴을 내밀었죠. 예, 그 전에는 지금 김무성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내정 소식이 들렸는데 그거는 이제 거둬들인 것 같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예, 일단은 철회가 된 것 같고 예, 유승민이 다시 조금 목청을 높이고 있어요. 예, 그 징검다리가 하태경이었죠. 예,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을 쫓아내는 걸 주도한 건지 답해라. 이건 뭐 터무니없는 이야기잖아요. 예. 하태경의 스탠스가 늘 그랬습니다. 윤석열 캠프에 가담해서 뭐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고 북송 사건 일어날 때 뭐 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 이면에서는 다른 짓 하고 있었죠. 예. 예. 이제는 본색이 드러났죠. 이제는 정면으로 답해라 시기니까. 자, 그러고 심지어는 가처분 각하 결정이 나자 뭐라 그랬어요?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사법 판단이다. 뭐 이런 식의까지 이야기가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예, 어떤 의미에서 장단을 못 잡고 있는 거죠. 법원이 월권 행위를 하고 있고 터무니없는 판결을 하고 있고 판결문 한번 보십시오. 결정문 한번 보십시오. 그 소설이지 그게 뭐 참 창피스러운 결정문 그거를 법원의 수석 부장 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재판부에서 내놓은 결정이래요. 그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그런 글을 써놓고 있습니다. 글이지요. 그게 판결문입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이야기를 또 하태경이 그걸 얼씨구나 하고 받아서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네, 서울 남부지법, 이게 남부지법 사건이네요. 제가 앞서 행정법원에 그랬는데 그거 정정하겠습니다. 네, 예,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 네, 황정수, 우리법 연구회 출신. 네, 이 친구가 또 국힘당을 뒤흔들어 놨어요. 이거를 법원 결정이라고 해서 존중해야 될지 무시해야 될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당에 만약에 지도급에 있었다면 이거 결정 무시해버릴 거예요. 저는 이런 결정 무시해버릴 거예요. 어쩔 건데. 정당 내의 활동에 대해서 저들이 어쩔 건데. 전국위를 소집하든 의총을 소집하든 간에 거기에서 강력하게 법원을 규탄하면서 어, 아마 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해요. 권성동 체제로 회귀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보다 강력하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준석 징계 회부 결의안 뭐 이런 식으로 그 강력하게 정리해버리지 않을까 싶어요. 심지어는 법관 탄핵안 제출까지도 검토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국힘당은 지금 보면 고분고분하고 있어요. 이 신청 정도나 하고 어, 자기네들이 납득할 수 없다는 그런 사법 절차를 또 고분고분 따르고 있어요. 이게 국힘당의 정치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준석이의 개인 비위죠. 성상납 받았다. 증거인멸했다. 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오로지 이준석 비위 사건을 가지고 지금 당내의 권력 게임으로 이준석이 지금 물흐리기 하면서 계속해서 지 비위에 대해서는 일체 말을 안 하고 자꾸 거짓하고 있잖아요. 그 이준석이 하나의 소위 미꾸라지 한 마리 또랑물 흐리는 이 전략에 이걸 뭐 이름하여 여론전이라고 합디다만 그 여론전에 휘말려 가지고 이걸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당내 중진이니 뭐 무슨 뭐 원내 대표니 뭐 비대위원장이니 하지만 해결을 못해. 그걸 달래려고 만나고 있어요. 그 달래서 뭐 할 건데? 진즉에 정리해야 될 멤버 아닌가요? 그 달래서 뭐 할 건데요? 우리 국민들이 그 달래서 데리고 들어온다고 해서 그 정당에 대해서 신뢰를 보낼까요?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소위 말해서 탈당파 중심의 8인
지금 문제의 8이나 그러잖아요. 이 8명 또 내쫓아라. 그러는데 8명 가지고 안 될 거예요. 약 한 30명 정도는 최소한 정리를 해내야 될 거예요. 저는 탈당파는 무조건 정리하라는 주의입니다. 이전에 조선일보 주필을 했던 유근일 주필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이 탄핵파들 다 정리해야 된다. 국힘당. 이번 계기로 더 늦기 전에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예. 탈당파, 탄핵파 이런 어떤 회색 분자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국힘당 내 잡음이 끊어지지 않고 집권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더 이상 당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그 애매한 스탠스 취하지 말고 어차피 체리 따봉 다 알게 됐잖아요. 이 어쨌든 관계가 있다라는 거 드러났으니까 정정당당하게 집권 여당 이렇게 정리를 좀 하자라고 당원이잖아요. 당원으로서라도 의견을 표명하고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정계 개편의 본격적인 본격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되더라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하고 대통령실도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방법입니다. 그게 방법입니다. 예. 저는 이 사법부, 이 서울민사지법 51부의 이 결정문에 자꾸 그 결정문을 의식해서 거기에 맞춰서 행보를 하면 이거는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제2, 제3의 이준석의 또 다른 어떤 소위 사법부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여론전을 하는 그런 어떤 장기 전략에 말려든다. 이준석을 계속해서 언론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는 그거밖에 안 한다. 이준석이는 어떤 의미에서 그게 있잖아요. 네. 네. 관심 받지 않으면 그걸 관심종자라고 그러죠. 일종의 관심종자잖아요. 이 관심을 받을 수 없게끔 투명인간 처리하는 그거는 현재적으로 봤을 때는 사법부가 개입해서 정당 활동에 개입해가지고 다시 뒤엉 걸어놓은 이 판에 사법부를 자꾸 의식하면 안 된다. 무시해버려야 됩니다. 정당은 정당대로 활동을 하고 사법에서 무슨 결정하든 무시하면 저들 어쩔 건데. 그렇잖아요? 달고 있는 배지 뗄 거예요? 정당법에 있는 정당을 강제 해산시킬 거예요? 저들이 뭐 어쩔 거예요? 네. 이게 뭐 위헌 정당 사유가 되나요? 뭐가 되나요? 근데 이 국힘당은 이런 정치적 지도력이 전혀 안 보인다는 거. 참 딱하죠. 그러니까 배지 하나 다는 것만 이 눈치 저 눈치 살피고 이 줄 저 줄 골라서 서서 달아오던 그런 군상들, 정상배들만 모여 있고 딱 부러진 이념도 지향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냥 배지 하나 더 다는 거. 공천 한 번 더 받는 거. 그게 목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집권당의 국정 동력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느 놈이 돌아도 똑같아. 이거를 과감하게 정리하는데 당에 맡겨두지 말고 윤통이 직접 나서라. 이미 윤통이 무관하지 않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냐. 예? 뭐 서문시장 가고 뭐 이 서문시장 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뉴스에서 기사에서는 그냥 있는 듯이 써주는 거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반영받지 못할 거라고. 예전 같지 않다는 거 본인이 느끼실 거라고. 예? 자, 일단, 자, 그 정도로 또 해두고 다른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뉴스들. 예, 이 건보료, 건보료. 예, 지금 건보가 심상찮죠. 예? 건보료를 또 올리겠다는 건데, 자, 지금 월급의 7%를 건보료로 내야 되는, 예. 지금 이런 시절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의료비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2021년도 95조를 넘어섰고 의료비가 자꾸 오르고 있어서 부실을 막기 위해서는 건보료를 지금 현재 올린다라는 거죠. 자, 건보료를 올리게 되면 에, 급여에서 차지하는 건보료 비율이 7%대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간단치 않죠. 이 원인을 제공한 가장 직접적인 게 문재인 케어죠. 지금 이제 문재인 케어도 손보겠다는 건데, 그래서 건보 손실을 약 3,800억을 줄이겠다는 거죠. MRI라든지 이런 검사에 대한 지원 요건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건데, 꼭 깐깐히 좀 들여다봐야 되겠죠. 자, 또 있습니다, 여러분. 돈 흥청망청 쓴 거. 자, 실업급여.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무려 43조 원의 소위 구직급여,
줬는데 재취업률은 오히려 이전에 31%에서 26%로 뒷검지를 쳤다는 거예요. 이 소위 말해서 실업급여죠. 적게는 넉 달, 많게는 9개월까지 주는 이 실업급여 때문에 소위 경력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좀 숙련 인력에 대한 인사관리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이거를 겸용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이걸 잘 활용을 해가지고 일정 기간 실업급여 나올 만큼 일하고는 그만둬요. 원래는 자발적 실업에서는 이걸 안 주게 돼 있잖아요. 근데 뭐 무슨 이게 비위가 있는지 이 기업체들 비리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실업급여를 타게끔 마치 해고당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실업급여를 타더라고요. 제가 그런 경우를 제법 많이 봤는데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 입장에서 그걸 또 어? 민원을 제기하기도 그렇잖아요. 버젓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아마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기업들이 이래저래 자꾸 서로 이렇게 편리를 봐주는 예? 마치 무슨 사유가 있어서 강제 해고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해고 당한 것처럼 해서 실업급여 타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좀 기업들이 단호하게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기업도 이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것도 공범이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런 경우들을 제법 많이 봤어요. 어쨌든 간에 이게 돈은 뿌렸는데 43조를 뿌렸는데 재취업률은 없다. 아, 더 떨어졌다는 거죠. 이전보다가 안 줄 때보다 더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비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지금 하이트 진로, 여기 지금, 예, 옥상 점거 농성, 이거 불법 파업이잖아요. 여기에 지금 편들고 있는 게 뉴스가 됐어요. 근데 노란봉투법 지금 국회에 올려놓고 있어요. 저는 이 법이 만약에 에, 처리된다면, 국회에서 처리된다면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조차도 그냥 그대로 서명해가고 공포해버리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다음 뭐 대법원장 후보 경산호위 김문수가 위원장의 삼배수 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 등등 그런 뉴스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거는 조금 다른 형태로 두고요. 자,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 때 비정규직 제로 이야기했죠. 소주성만큼이나 또 탈원전만큼이나 또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이라고 했던 이거 전부 엉터리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것만큼이나 비정규직 제로 이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포퓰리즘 정책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해서 우리 산업 현장이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 그렇죠? 자,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고도 또 대항 방안을 내놓는 거죠. 그게 소위 말해서 이제 하청이죠. 이게 대우조선에서 우리가 봤다시피 하청, 재하청 뭐 이렇게 하면서 예, 이 노동시장이 자꾸 왜곡되는 그런 또 다른 요인으로 등장하는 게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전에도 이 하청, 건설, 조선 이런 쪽에 이 하청 구조 문제가 많았죠. 요즘은 이제 일반 제조, 금융, 서비스 이런 쪽에도 지금 이런 하청 구조가 있습니다. 한때 이제 금융 이런 쪽에는 뭐 다단계 이렇게 했던 예, 그게 지금 현재 이게 하청 구조처럼 지금 들어와 있어요. 예, 이거를 좀 전체적으로 좀 보고 다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다음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단편적으로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쪽은 앞으로 쇼츠로 처리하는 쪽을 제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원격 의료요. 원격 의료. 이게 지금 의료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이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죠. 양한, 양방, 한방,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의료 일원화가 계속해서 90년대 중반부터 해서 이제 이슈가 됐다가 또 사그러들었다가 이렇게 하는데 계속 지금 이제 이 잠재 요인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위 의사협회 쪽에 한의사협회 말고요. 의사협회에서 취하고 있는 방식은 소위 말해서 흡수 통일 방안이죠. 일원화 방식으로 가는데 한의를 자연스럽게 고사시키는 전략으로. 요즘은 조금 덜한 것 같은데 한때는 의료 현장에서 뭐 한약 먹지 말라는 게 아예 뭐 의사들 입에 달려 있었죠. 한약 먹으면 뭐 간이 요절나는 것처럼 사람이 큰일 나는 것처럼 절대 못 먹게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좀 많이 수그러진 것 같은데 그래도 현장에 있다 그래요. 네, 심지어 메이저급 병원에서 뭐 S병원 이런 데도 그런 이야기 한다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이 양방 쪽에서 취하고 있는 거는 한의를 자연스럽게 흡수해버리고 일원화하는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죠. 근데 한편 또 한의 쪽에도 또 웃기죠. 일본은 그렇게 가면서 자기네들이 의사 대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대접 안 해줄 거라고 봐요. 예, 가면 아마 물리치료사 뭐 이런 것처럼 한방사 이렇게 되겠죠. 한의사로는 취급 안 해줄 것 같은데 일부 한의사들은 뭐 그렇게 일원화하고 우리도 뭐 의사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 글쎄요. 뭐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 문제는 다른 문제로 두고요. 원격 의료 문제. 이거 이해관계를 떠나서 코로나 시절 이후에 원격 의료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있고 또 한시적으로 해보니까 굉장히 유용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 지금 보십시오. 뭐 화상회의 이제 화상회의는 코로나 아니어도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저들 지금 현재 시사공감도 이게 화상회의나 다름없잖아요. 예? 예전 같으면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날 잡아가지고 이야기하고 했는데 지금은 뭐 아무 때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공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시간으로 마주보고 대화하듯이 할 수 있잖아요. 자, 시절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4차 산업 AI 뭐 이러고 있는데 의료는 매번 오프라인 대면 진료 대면 진료 여러분 그 줄 서서 여러분 해보시다시피 들어가면 빤하잖아요. 의사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자료 보여주는 거, 지금 예를 들면 이 줌 같으면 공유 화면 다 보여줄 수 있잖아요. 차트 보여주고 이렇게 이렇게 설명하고 다 할 수 있다고요. 묻고 다 할 수 있다고요. 그걸 뭐 병원까지 가서 접수하고 대기하고 면담하고 이럴 필요가 뭐 있냐는 거죠. 예, 원격 의료 충분하다. 처방 같은 거. 물론 직접 진료가 필요한 항목은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있잖아요. 수술 같은 거를 외과적 처치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직접 봐야 되는 거니까. 이 원격 의료는 어쨌든 간에 이제는 제도화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건데 이해관계겠죠. 양방에서는 이 원격 의료를 하게 되면 한의사들이 전국적으로 다 진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그다음에 양방 내에서도 뭐 동네 병원 다 죽는다. 왜냐하면 메이저 병원들이 전부 원격 진료를 하면 저 도서 오지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큰 병원으로 가고 그 지역 의료는 다 죽을 거 아니냐. 그 소위 말해서 1차, 2차, 3차라는 그 의료 전달 체계, 합리적 의료 전달 체계가 붕괴된다. 지역 의료가 다 붕괴된다. 뭐 그런 양방 내의 사정을 들고 또 다른 하나는 내놓고 말은 안 하는데 이면에 들어있는 계산은 뭐냐 하면 한의원 존재를 시킨다는 거죠. 네. 이게 원격 진료를 하게 되면 한의원 같은 경우에 특히 처방 한의원들은 원격 진료 하자 그래요. 한의 쪽은. 왜냐하면 원격 진료를 하면 몇 마디 들어보고 특히 이 한의원에 요즘은 뭐 예전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상당히 짭조름하게 재미가 있죠. 네. 소위 처방 잘하는 명의들 같은 경우에는 한약 처방을 전국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 엄청난 이권이죠. 그러니까 한의는 은근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이제 얼마나 제대로 된 정확한 의료가 전달되냐가 이제 관건이겠지만요. 네. 그러니까 양방은 이제 그게 또 싫은 거죠. 한의는 하자는 분위기인데 양방은 이래저래 싫은 거야. 자기네들 내부에서도 이게 승자 독식 구조가 된다는 게 싫은 거고 동네 병원 다 죽는다는 거고 네. 그러다가 한의까지 또 겨우 이제 숨통 다 끊어놨는데 한의가 다시 또 살아날 것 같으니까 그게 또 싫은 거죠. 거기다 한의만 있나요? 한약 조제권은 약사도 갖고 있잖아요. 예. 이게 의약 분업이라고 해가지고
한의사들이 한약에 대해서 원격 의료 처방권을 행사하는데 약사들 처방권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약사도 들고 일어날 것 같고 이게 의사들은 싫죠. 지금 구조가 좋은 거죠. 네. 지금 이런 어떤 이해관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립민복 차원에서 보게 되면 원격 의료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시대사적으로도 또 상황적으로도 제도화를 해야 되고 이제 공식 진행을 해야 된다 생각입니다. 아마 OECD 국가 중에서도 원격 의료를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나라도 참 드물 거예요. 네. 원격 의료 제도화 하자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구 절벽, 출산율, 자, 심각합니다. 지금 출산율이 0.7까지 내려가 버렸는데요. 자, 지금 이러니까 BBC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이야기 합니까? 한국의 여성들이 출산 파업을 하고 있다. 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심각해요. 이대로 가면, 글쎄요. 진짜 뭐,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라 꼴 안 됩니다. 이대로 가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이전 출산율이 한 명대일 때, 1.03 뭐 이럴 때도 100년 정도가 가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자연 소멸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와 있잖아요. 길어야 100년. 근데 지금 현재 0.7명 이렇게 가버리면 이 나라 꼴이 안 됩니다. 심지어는 한민족이라는 민족 개념조차도 없어질지 몰라요. 100년 아니라 뭐 50년 내외로 봐야 되겠죠. 이렇게 0.7로 줄어들면 심각한 상황인데요. 자, 이러는데 지금 현재 무슨 이야기 합니까? 노동력 이야기, 인구 절벽을 노동력으로만 보는 산업 관점에서만 보는 것 같아요. 예, 노동 생산 가능 인구로만 보는 것 같아요. 이민청 설립하자 그래요. 지금 이민청이 더 중요할까요? 지금 노동 구조, 이 기형적 노동 구조를 개선하는 게 더 급할까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광 비자 끊고 들어와서 제주 들어오면 사람이 없어져 버린다 그러죠. 동남아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지금 그것도 심각하잖아요. 이게 소위 말해서 미국식으로 하게 되면 그린 카드죠. 불법 이민자들인데 지금 우리 사회의 잠재적 치안 불안 요인 등등 여러 문제를 갖고 있잖아요. 자, 그 이야기는 또 다른 문제로 두더라도 이민청 설립 이야기를 또 대안으로 가볍게 이야기하는 층이 있어요. 너무 말이 가벼운 것 같아요. 지금 이민청보다는 노동구조를 빨리 정상화시키는 데 좀 더 주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주 노동자들이 지금 들어와서 우리 각 산업 현장에 이 노동 수급 관계를, 인력 수급 관계를 굉장히 기형적으로 만들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뭐 심지어는 뭐 농업 분야, 제조업 분야 다 한번 보십시오. 일부 서비스 분야까지. 서비스 분야라는 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게 여러분 간병인 등등이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데 이거를 좀 내국인 중심의 그런 어떤 공급 시스템으로 좀 정돈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나도 그냥 편하게 돈 되는 것 이렇게 가는데 사실 지금 현재 이 이주 노동자들이 하고 있는 영역도 돈 되는 영역이 많잖아요. 왜 이런 영역이 등한시되고 기피되고 그렇게 되는 현상이 빚어질까라는 거죠. 이민청 이전에 예, 인구 절벽이 가팔라진 만큼 자체적인 노동 수급 계획, 인력 수급 계획부터 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예. 이거 이민청 이렇게 가면 진짜 이제 민족 사멸, 국가 사멸을 부추기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특히 이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이 소위 미국 사회와 같은 그런 다인종, 다민족 국가적 그런 형태는 아니잖아요. 예? 중국만 하더라도 보게 되면 중화, 화이족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소수민족 이런 식 구조지 이 미국식의 뒤섞여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요. 미국식의 그 구조는 소위 말해서 인디안의 원주민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미국이라는 사회를 만들어 온 그 묘한 그 역학관계가 있죠. 여전히 그들 간에도 갈등 구조가 있잖아요. 네, 우리 이 동아시아에서는 그런 구조도 아닌데 이민청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구 뒤섞는다? 이 뒷감당이 잘 될까요?
지금 어떤 의미에서 단일 민족이라 하는 것도 지금 제대로 이게 국민 통합이 안 돼서 좌우 남북 다 갈갈이 찢어지는데요. 자기 파 안에서도 또 찢어지는데 남북으로 찢어지고 동서로 찢어지고 하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 그렇죠? 지금 뭐 민주당도 한번 보십시오. 갈갈이 다 찢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지 않나요? PK 일부 하고 민주당 이렇게 돼 있는 게 지금 소위 문재인 정권이었는데 이재명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게 또 동서로 남북으로 또 찢어지고 이렇잖아요. 국힘당 내도 그렇고요. 자, 이런 판국에 이민청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단순히 인구, 노동 생산 인구 이런 관점에서만 보는 거지 이게 글쎄요. 종합적으로 제대로 검토된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가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 윤석열 정부 정책 등등 관련해서 여성부 등 관련해서 일전에 언급한 게 있습니다만 이것도 정말 정밀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노동 정책, 인구 정책만큼이나 이제는 진짜 일코노미라 그러잖아요. 저도 이게 아직 익숙지 않습니다만 일코노미 혼자 나 홀로족, 나 홀로족이 대세다는 거예요. 네. 주민등록 인구의 40% 이상이 지금 나홀로족이라는 거잖아요. 나홀로 세대라는 거잖아요. 이제는 소상공인, 자영업 이런 게 아니라 1인 경제의 구조에 맞추어진 정책을 염두에 두고 인구 정책도 주거 정책도 뭐 노동 정책도 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지금 가 중심이거든요. 소상공인, 자영업 이렇게 하는 거는. 가게, 가구 중심인데 이게 이전에 가게, 가구라는 게 적어도 3, 4인 가족 개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이거 정책은 지금은 안 맞다. 이미 안 맞다. 이 정책 수립해서 하자 이게 소위 헌물 켜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뒷북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참 정책 입안하기가 참 까다로운 시기입니다만 그럴수록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일단 이게 지난주, 그 다음에 이번 주로 연결되는 전체적인 토막토막 관련된 뉴스들, 워낙 남부지법의 엉터리 판결 이후에 지금 정치권 뉴스가 뒤덮어버린 건데요. 이런 뉴스들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로 지금 이제 좀 한번 다시 넘어와서 이제 보겠습니다. 다시 와서 넘어보겠습니다. 뭐 이준석 하태경유의 뭐 법원 가처분 결정을 마치 아전 인수격으로 또 끌어들여 가지고 뭐 얼씨구나 지금 현재 순풍에 또 딴 듯이 또 덫을 치고 있는데요. 헌법 파괴 행위 이거는 뭐 법원의 판결 자체가 지금 헌법 파괴 행위죠. 어, 왜냐하면 정당 민주주의 이를 뭐 심판했다라고 이준석이나 하태경이나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당 제도의 근본 취지,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법원의 간섭 행위죠. 그 내용을 떠나서 지금 저런 식 이제 아전 인수로 해석하는 데에 국힘당이 하나도 대처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처분 결정에 맞추어가 또 뭐 당헌 개정한다고 이러고 있어요. 이게 국힘당의 정치력입니다. 그러니 저 콜릭의 애들 저렇게 몇 안 되는 쪽수들이 저렇게 분탕을 쳐도 속수무책인 거예요. 네, 이런 국힘당이 윤석열 정부가 뭘 하겠다는 거, 국가 정상화라는 엄청난 이 목표를 뒷받침한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직접 나서 가지고 직접 당이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당으로 정비를 하셔야 돼. 예? 아마 국민들이 그걸 원할 거예요. 이렇게 자꾸 당은 당에서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거 나라 꼴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도 꼴 안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파국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걷잡을 수 없다. 이건 정계 개편도 아니고 그냥 떠밀려서 밀려나는 거다. 정계 개편이 앞서 말씀드린 윤통이 나서서 국힘당을 정돈하면서 얘들이 뛰쳐나가가지고 뭐 하면서 그게 정계 개편처럼 모양이 되든 어쨌든 그래 되는 거 하고 지금 이런 분위기로 가가지고 국힘당이 엉망진창이 되고 이상한 형태로
탈당파들이 더 살을 붙이는 형태로 되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떠밀려 정계 개편인데 그렇게 되면 윤통의 뒤도 결코 순탄치 못할 것이다라는 거죠. 자, 뭐 어느 쪽을 택하든지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것도 못한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제대로 된 나라 꼴을 갖출 거냐. 그러면서 국힘당 내에 불순 세력들 정리하고 정치에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인간들 조용히 집으로 보내고 뭐 저들끼리는 떠들겠지만 또 민주당 쪽에서도 지금 이재명의 저 민주당 제대로 될까요? 결국은 찢어지겠죠. 예. 자, 그렇게 되면 이재명계가 뭐 민주당은 쥐고 갈지 모르지만 저게 다수가 될지 소수가 될지는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재명하고 뭐 이준석계하고가 붙든 그렇게 정계 개편이 되겠죠. 자, 그러가 총선을 하게 되면 결판이 나겠죠. 아마도 그 부류들은 총선에서 지지를 못 받을 거라고 봐요. 자, 그렇다고 보면 뭐 도로 호남당이 되든 어쨌든 간에 윤석열 신당과 도로 호남당이 주류가 되고 뭐 뛰쳐나갔든 뭐 야합을 하든 간에 이재명계, 이준석계는 정치 무대에서는 소수 또는 사라지는 그런 운명으로 정계 개편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주도적으로 지금 이 판국을, 이 전국을 끌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파국을 면치 못하고 그 뒤도 결코 순탄치 못할 것이다라는 거죠. 예. 자, 또 지금 이게 주로 계속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이번 주로 넘어오는 사건들을 보면 지금 그래요. 자, 오늘 이야기 좀 더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조금 더 보면서 전세 이야기가 아무래도 심각해요. 이게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어디로 이야기를 먼저 풀어갈까요? 자, 일단 민주당, 이 국힘당이니까 민주당 이재명계 이게 책임 있는 정당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 예. 계속해서 이런 이재명식 정치, 여러분 이재명식 정치로 지금 그냥 표현하고 말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의미인지 어떤 인상인지 아실 거예요. 이런 행태를 그냥 잡아떼고 둘러대고 예, 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런 이미지 아닌가요? 어느 한마디도 진실성이 없고 돌아서면 또 단말하고 꼬투리 잡고 끝말 이어가기식 황당 궤변, 궤변 정치 이거를 얼마나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정말 이제는 야당이 됐으니까 야당이 야당답게 행동할까요? 그냥 계속 운동권식 그 중에서도 또 그 운동권식 중에서도 또 삼류 잡아떼고 거짓말하고 예, 동문서답식 궤변 늘어놓고 이거 계속 하지 않을까요? 음? 그 소위 이준석이 이야기하는 양두구육 그거 계속 하지 않을까요? 이게 책임 있는 정당 모습이 될까요? 네? 조금 걱정스러워요. 자, 오늘 들어오는 또 이제 정치권 뉴스가 또 이번 주도 국힘당 등등에서 뒤덮을 것 같은데요. 심각합니다. 금리 문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심각합니다. 미국은 지금 고통을 감수하고로서도 금리를 올리겠다는 거고, 미국 연준이 지금 올해 가기 전에 4%대 기준금리 이야기하거든요. 기준금리 4%면 여러분, 일반 시중금리는 8%, 최소 8% 이상 10%대에 육박한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 되면 지금 가계부채 우리가 시한폭탄이에요. 영끌까지 들어오면 이거 지금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전세가 지금 난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 전세 사기가
14,000건, 13,961건 소위 부동산 임대차 사기, 일명 전세 사기였다는 건데요. 예, 국토교통부가 어, 경찰청에 제공한 전세 사기 의심 정보가 14,000건이래요. 13,961건이라고 하는데 이 전세 보증금만 1조 581억 원이라고 합니다. 예. 이 지금 이 와중에 또 전세가 역전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세입자를 못 구해서 여러분 대충 아시죠? 전세 놓은 사람은 그러니까 담보대출도 끼고 전세대출도 어떤 전세죠. 전세 끼고 담보대출 끼고 집을 산 사람들. 이런 사람은 전세가 계속 돌아주지 않으면 이게 또 부실이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세입자 구하는 게 이게 예산 문제가 아닌데 이게 지금 세입자를 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1억 원 정도를 내려도 세입자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제가 주말 동안에 메모한 여러 메모들이 뒤섞여서 모든 것을 다 살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보고 오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가니까요. 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전세 보증금이 전세가가 1억 원 정도 낮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형태라는 거예요. 이게 전세 사기 뉴스까지 겹치니까 몸을 사리는 거죠. 더 사리는 거죠. 그리고 너도 나도 지금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예. 서울에 지난 한 달 동안에 전월세 매물이 8%나 늘어났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1억을 낮춰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전세 사기 이야기가 나오니까 가급적 반전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 월세를 끼는 반전세를 구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 끼더라도 덜 끼게 같다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분위기에 14,000건이라고 뉴스까지 나와버리니까. 자,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 이자 갚아야 될 거잖아요. 전세 보증금 대출 받으면 그 이자 갚아야 되니까 차라리 월세가 낫다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는 여전히 월세는 아직 그렇게 고금리에 맞춰진 월세가 아니니까요. 지금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부동산도 지금 하루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1,000개 이상씩 전국에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지금 부동산도 그렇습니다. 금리가 오르니까 팔 수 있는 물건은 팔고 갈아타는 분위기인데 전망세죠. 팔고는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이 더 떨어질 거라는 게 현재적인 추세니까. 그러면 더 좋은 물건이 나오면 그 더 좋은 물건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관망세라는 거예요. 예. 팔자는 있는데 사자는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토지 분야까지도. 지금 아파트 전월세가 지금 바로 불똥이 튀었어요. 제일 큰 문제가 지금 제가 봐도 우려스러운 게 전세 끼고 거다가 담보대출까지 끼고 집을 장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집을 장만해 놓고 자기는 이제 또 전월세를 살고 있는 거죠.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집값 떨어지고 전세도 안 나가고 이렇게 되면 이제 곤마가 되는 거죠. 자기 살고 있는 전세도 그 보증금으로 전세 얻어서 살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자, 그렇습니다. 그게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종부세 완화법, 이거는 뭐 부자 감세법이니 하면서 지금 현재 그냥 두고 있어요. 이 종부세,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집값이 오르면서 거의 대부분 다 종부세 대상자가 돼 있잖아요. 그 액수가, 세금 액수가 많든 적든, 이게 약 한 50만 명 된다 그래요. 근데 이 법이 지금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면, 이게 또 이제, 나름대로 또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일부에서는 뭐 국세 대혼란 사태가 올 거라 그러는데 대혼란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혼란스럽겠죠. 자, 이게 국회가 지금 민생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이 문제 방치하고 있어요. 예. 자, 여기에 또 있습니다. 부채 탕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부채 탕감 반대입니다. 이 반대입니다. 자, 일단 윤석열 정부에서 새출발 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코로나19에 코로나19 이 사태에 따르는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자꾸 빚내서 그러니까 자영업자, 영세
상공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적자는 나니까 그걸 미국에 의해서 대출받고 빚내고 한 거. 이거를 탕감해 주겠다는 건데, 예, 저는 이 반대입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이게 명분은 코로나 손실금인데, 예, 글쎄요. 이거 옥석 가리기가 쉽지 않을 건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게 도덕적 해이, 뭐 이것도 이제 한물간 이야기입니다만,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게 되지 않을까 말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부채 탕감을 자꾸 입에 오르내리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반대예요. 반대예요. 네, 이게 지금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 수능철이죠. 수능철입니다. 예, 9월 모의평가. 이게 이제 사실상 거의 마지막이죠. 그러고 나면 이제 수식 원서 쓰고 이렇게 할 텐데, 원래 재수생 비율이 수능 때가 되면 재수생 비율이 30%가 넘어갈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참 이거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요.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 대학, 뭐 좋은 대학 가는 거, 이것도 이제 요즘 시절에는 같잖아요. 예? 저들 시절 때도 크게 중요하지는 않았어요. 그 뒷세대, 그러니까 80세대, 90세대 때 이게 이제 뭐 인서울 그러면서 난리를 치고 하는데요. 취업 문제 때문에. 요즘도 아직 그런 경향이 좀 있긴 있죠. 인서울, 서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취업이 안 되는. 근데 그게 지금은 좀 많이 누그러졌잖아요. 또 4차 산업 그러고 하면서 조금 누그러졌는데 어쨌든 재수생 비율이 30%라는 거는 좋은 대학 가겠다는 거고,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학과보다는 좋은 대학 가겠다는 건데, 이름 나 있는 대학.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희들 연배 정도 되면 세상을 살아보면 알겠지만, 물론 그것도 영향이 있어요.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지날 탓이에요. 네? 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재수, 삼수 한다고 젊은 날에 그 금싸라기 같은 시간 인생 허비하지 마라. 인생이 꽤 긴 것 같지만, 뭐 장수한다, 어떤다 하지만, 철들고 사회생활 20년이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개중에는 뭐 30년까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뭐 전문직 같은 경우는 뭐 죽을 때까지 정신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예외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사회생활 20년이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20년도 안 하잖아요. 자기 원에 의해서 자꾸 옮기잖아요. 예, 사회생활 지금처럼 공부를 하고 사회에 나간다고 보면 서른 정도에 나간다고 봅시다. 그것도 빠른 거죠. 요새 서른에 잘 못 나가잖아요. 서른에 나간다고 보더라도 50대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직장에서. 예? 20년이라고. 그럼 60까지 잡읍시다. 그러면 30년이에요. 30년까지 근속하는 사람도 잘 없지만 요즘은 드물죠. 갈수록 점점 드물어지잖아요. 근데 대학에서 재수한다고 2년, 3년 헛보내면 특히 요즘처럼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석박사 과정까지. 저들은 대학 나오면 저들 때는 됐지만 요즘은 그래도 뭐 석사는 해야 되는 시절이잖아요. 자, 그러면 30대 중반인데 그러면 20년이라고요. 그 또 재수하고 이렇게 하면 군 문제 등등 겹치면 이게 자기 삶을 설계하는 데서도 이게 바람직한 걸까요, 여러분? 대학 가기 위해서 2년, 3년 세월을 죽여버린다? 이게 바람직한 현상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년, 3년 죽여서 내 삶이 얼마나 더 풍성해질 수 있는지, 내 하고자 하는 일에 얼마나 더 빨리 갈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무조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학과 갔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인생은 고비고비, 구비구비 선택과 집중이지. 한 번 선택하고 집중한 걸로 계속해서 호요식하는 그런 인생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예. 자, 일단 뭐 그쯤 오늘 이야기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침 수능철이어서 이런 요소들이 전부 다요. 우리가 정말
자기 자녀 키우듯이 젊은 친구들의 미래를 걱정해주고 축하해주고 이렇게 해야 될 이 분위기에 온통 이 정치판이 이런 형편없는 뉴스로 온통 뒤덮고 있습니다. 이게 참 개탄스러운데요. 개탄스러운데 이거를 지금 당내 문제, 정당 문제라고 사법부가 이렇게 난장판을 부리는데도 대통령은 뒷짐지고 있다. 이거는 말이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이 국힘당 빨리 정리를 하시고 나서셔가지고 그러고 대통령실도 정비를 하시고 국정지표도 좀 더 분명하게 잡으시고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또 더 나아가서 야당의 협조도 끌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국정 지표를 뚜렷하게 세우는 그런 행보를 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거를 괜히 자꾸 이렇게 정당 문제 또 행정부 이야기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둘 문제가 아니지 않냐. 지금 국힘당은 찍고가 석자예요. 예, 여야 협치는커녕 찍고가 석자예요. 그리고 번번이 그 야당의 꼼수에 그냥 들러리 서주기 바빠요. 저 국힘당을 빨리 정돈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리고 검찰 수사할 게 너무 많겠지만 정작 중요한 부분을 좀 건드리는 직입하는 수사가 필요하다. 지금 여러 수사들이 있죠. 지금 4대 강보 또 해놓으면 저거 수사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가올 총선 대비해서 선거 무결성 지금 현재 벌써 고발 또 새로 고발됐죠. 예, 부정선거 특검을 하든 안 그러면 이4.15 총선 관련 지금 고소 고발된 사건만 하더라도 제가 듣기로도 꽤 많은 것 같은데 그 사건들을 전부 모아서 예, 집중 수사하는 전담 수사팀을 둬서라도 좀 수사해야 되지 않냐. 형식적으로 그냥 저 밑에 말단 검사한테 배정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깔아뭉갤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환경부 4대 강보 관련해서 이제 이게 또 뉴스를 도배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검찰, 경찰 수사, 부실 수사, 유동규 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예, 예, 이게 지금 다 또 수사거리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변중 말고요. 또 보다 좀 직입하는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문재인 이 청와대 계속해서 차일피일 변중만 올리고 예, 중심부로 진입하지 못하는 이 수사들, 각종 수사들요. 또 뭐 채널A 사건 수사, 권한재 수사 등등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탈원전 수사, 백운교선에서 지금 더 이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이 좀 제대로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예. 사법부 문제는 지금 현재 뭐 행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검경 수사권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윤통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자기 정부 부처잖아요. 한동훈 장관한테만 맡겨둘 문제가 아니고 좀 챙겨야 된다. 이상민 장관한테만 둘 문제가 아니다. 이 대통령 차원에서 좀 챙겨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네, 오늘 이야기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한 주 8월 말일입니다. 8월 말입니다. 9월 초 앞두고 있는데 8월 한 달 동안에 코로나 사망자가 1,3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더운 여름철에 이 정도 사망자가 나온다는 것은 대단히 엄중한 국면입니다. 이때 또 환절기 찬바람이 부는데 여러분 건강 각별히 좀 챙기시고 9월 설계도 하시고 또 9월달 들면 추석이 들어가지고 어수선하게 또 추석 전후 뭐 이렇게 어수선하게 휩쓸려 갈 수 있으니까 생활 잘 추스리시고요. 예, 단단히 옷깃을 좀 새로 이렇게 잘 여미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